예. 2019년 2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사례 정의도 확대되고 이제 진단 검사 키트도 이제 의료 현장에 이제 배포되는 가운데 토요일 날 확진 환자 한 분, 이제 교민 중에서 이제 증상이 시작돼서 검사를 해서 확진된 분이 한 분, 그리고 어제 광둥성에서 입국한 그 아들부 며느님으로부터 감염된 73세 노모 세 분이 어제 확진이 됐습니다. 다행히 뭐 급격하게 환자가 늘지는 않는 추세여서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발생 현황의 리포트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37,600여 명이 확진이 됐고 2,600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뭐 대부분 중국에서 확진된 사례들이죠. 중국 이해에서는 24개국에서 307명이 확진됐고 19명이 신규 환자입니다. 한 명이 사망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2003년 사스 유행 때 774명 사망 기록이 있는데 2003년 8개월 동안 유행한 사스 코로나 감염증의 사망자 수를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지금 초과했다는 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제 전파 속도도 빠르고 전 세계적인 발생 현황도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빼고는 전 대륙에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중국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통제되느냐의 문제인데, 중국에서 37,000여 명인데, 뭐, 그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 전후여서 이 증가세가 좀 완만하게 됐다라는 건 이제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각 성, 지역, 시의 환자 수 발생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베이성은 뭐 정점에 있거나, 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완만한 그 증가세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광둥성, 저장성, 해난성, 이 3개성은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그 일가족 세 분의 그 며느님하고 아들부가 광동성에서 감염돼서 입국해서 확진되고 또 노모가 감염된 사례를 보면은 이 광동성 말고라도 저장성, 해난성, 또 밑에 후난성, 여기 장가계가 있고 이제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갔다 오신 지역이죠. 안위성, 장시성 이런 성도 환자 수가 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입국 제한이라든지 좀 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오늘 중국 2월 10일부로 이제 그 춘제 연휴가 끝나서 그 각자 일터로 또 돌아가는 어, 인구 이동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 결국 뭐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해서 사람이 이동함에 따라 또 지역 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춘제 연휴 끝나고 인구 이동, 이제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또 중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새로이 환자가 늘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중국 당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학교 휴교도 하고 직장도 좀 어, 그 다시 여는 걸 좀 늦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매스 게더링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상황이 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아서 감염시키기에 유리하고 유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소셜 디스턴싱이 이런 신종암병 유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휴교, 뭐 이런 또 집회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일종의
큰 의미에서의 방역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작용은 뭐 기업이나 이런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인제 중국의 경제가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실제 우리나라 뭐 전자업체나 자동차 그 회사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 세계 중국 이해 국가 중에서 특히 인제 아시아 국가가 관심 사항인데 어 싱가포르 40 명, 일본 26 명. 물론 일본은 크루즈에서 발생 환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국이 32 명, 그다음에 인제 말레이시아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또 이 동남아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없는 국가들이 뭐 라오스, 또 캄보디아는 1명 정도인데, 사실 실제 환자가 없는 건지 진단 키트나 방역 시스템이 감시라든지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환자가 많이 지금 보고된 나라는 오히려 진단이나 방역 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고, 없는 나라라고 해서 꼭 안심할 거냐 하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 이외 국가의 유행 국선이 인제 이것도 WHO 에서 따온 그래프입니다. 지금 중국 이외 24 개국에서 307 명이 확진이 됐는데, 여기 인제 뭐 그 오렌지색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에서 인제 확진된 거고, 초기에는 대부분이 후베이성이었습니다. 지금은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지금 우리나라 사례처럼 광둥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례들이 있고, 여기 이런 옅은 하늘색, 파란색은 이건 그 지역사회 감염 전파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라든지 태국 이런 데서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또 여기 인제 파란색은 인제 일본 크루즈선에서 요코하마 앞에 항구에 인제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 64 명이 집단 발생함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환자 발생수가 늘어난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307명 중에 16 명, 약 5% 정도가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또 역학조사라든지 뭐 또 해외에서 자국민을 귀국시키면서 검사하는 와중에 증상이 없는데 인제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펙트럼이 중증 환자도 있지만 이 무증상 감염, 경증, 중등증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인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인제 지금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발생 상황, 또 중국, 또 아시아의 발생 상황입니다. 상당히 인제 하루하루가 인제 새로운 그 뉴스로 놀라움의 연속이긴 한데,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잠복기와 무증상 감염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잠복기란 무엇인가, 무증상 감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그래픽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복기는 이렇게 인제 뭐 환자의 신종 코로나 감염병이든 감염병 단계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면 크게 잠복기, 유증상기, 회복기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잠복기는 그 병원체가 침입,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해서 확진 환자의 뭐 비말이든 접촉을 손을 통해서든 본인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온 시기로부터 해서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 이게 인제 잠복기입니다. 이 증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례 정의에 의하면 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뭐 인후통, 호흡곤란 이런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인제 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 병원체 침입부터 열까지가 인제 잠복기라고 할 때 보통 2 내지 14 일, 평균적으로 5 내지 7 일이라고 인제 지금 하고 있죠. 열이 시작해서
인후통, 뭐 기침, 뭐 호흡곤란, 뭐 근육통, 이 급성기에 이제 있고, 이 만약 이제 폐렴까지 안 가는 경우는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가 이제 감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까지 안 가는 비교적 가벼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중국의 발표에 의하면 한 일주일 정도에 호전된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호전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부 한 15 내지 20%는 이제 중증 폐렴도 오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평균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투병을 하고 치료를 해서 2 내지 뭐 2주 이상 입원해서 치료하면서 회복되거나 일부에서 2% 정도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증상 없이 회복해서 태어나면 이제 회복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symptomatic infection, 유증상 감염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잠복기 끝자락 아니면 증상 시작 직전에 요 시기에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고, 뭐 한쪽에서는 그건 뭐 실제적으로는 증상이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상당수 뭐 중국이나 뭐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잠복기의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실제 홍역이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열 증상 시작 전에,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전에 전파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그 전파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논의가,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사례들도 보면 초기 증상에 열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열이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 해열제를 복용했든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억제가 됐든 본인이 감지를 못하든, 우리가 환자가 돼서 느끼는 것은 갑자기 고열이 난다. 이걸로 이제 증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제 물어보면 이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드로말 심톰이죠. 이 고열이 나기 전에 왠지 좀 피로하다, 왠지 좀 콧물이 난다, 약간 근육통이 있다, 가벼운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구 증상인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역학조사할 때 우리가 사례정의에 하면 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열 시작된 시기를 이제 증상 시작된 시기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가벼운 증상들은 이제 기억을 못 하거나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 그때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열이 시작되기 전을 이제 잠복기로 본다면 요때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서 바이러스 전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바이러스가 양은 적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증상이 있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염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신종 코로나에 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감염병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겠느냐? 적어도 이제 증상이 있는 시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증상 시작, 이 전구기에도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들의 그 각 시기별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위 바이럴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 역학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뒷받침이 돼야지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감염병이 그 병원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피라미드인데, 뭐
빙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가 초기에는 대부분 우한에서 중증 폐렴 환자들이 진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환자가 그 한안 수산물 시장에서 감염이 돼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경우는 이제 병원에 안 가겠죠. 폐렴이 와서 호흡곤란이 생기면 병원에 찾게 되니까 신종감염병의 초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입니다. 중증이거나 사망자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대개 가장 상층부는 중증 감염, 예를 들어서 폐렴이 되겠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요. 중간이 중등증, moderate infection이라고 하는데, 뭐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예가 되겠고, 경증은 가벼운 몸살 감기가 되겠죠. 뭐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해열제 먹고 그냥 그 지낼 수도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그 일부 사례에서는 본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의원에 가서 약 그 처방받아서 드시면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보고됐던 우한에서 중증 폐렴 이외에도 이 경증 환자가 꽤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이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이 뭐 중국 광동성에서 가족 내 감염에서 10살 손자가 증상은 없었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사례라든지, 일본에서 이제 우한의 교민들, 자국민을 귀국시키면서 이제 조사한 상황에서 증상이 없는데 양성자가 나왔고, 점차 그럴 무증상 감염 사례는 많이 발견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처음에 사례 정의에서는 폐렴이나 후베이성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비교적 중등증 이상의 사례 정의로 쭉 해오다가 지금 지난 토요일 날, 7일 날, 2월 7일 날 확대를 했고, 또 진단 키트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지금 이제 경증 감염도 더 많이 진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진단 키트 보급도 됐고, 사례 정의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이제 검사가 돼서, 사실 우리가 이 피라미드 전수 환자를 확진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례 정의와 진단 키트가 얼마나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어베일러블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규모가 달라지고,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증 감염, 폐렴 이런 환자들이 주로 집계가 된다. 앞으로 이제 사례 정의 확대와 진단 키트가 널리 사용되게 되면 경증 감염 환자도 더 많이 집계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무증상 감염의 경우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뭐 지금 가족 내 감염이나 귀국 자국민 조사에서 나온 사례고, 앞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연구자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회복된 환자의 혈청에서 항체를 발견한다면, 뭐 당연히 나오겠죠, 항체가. 그 항체 검사법을 만들어서 중국의 한 지역에, 뭐 우한의 어떤 일부 지역을 전 인구를 혈액 체열해서 항체 검사를 해보면 이 전 인구 중에 그 지역의 표본 집단 중에 몇 %가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환자 개개인들의 중증도, 뭐 중증, 중등증, 경증, 무증상, 증상이 없는 분들이 얼마였나를 보면은 무증상 감염의 이제 비율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앞으로 수개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제일 밑부분이 무증상 감염인데, 지금 우리 사례 정의에도 증상이 있을 때나 검사가 되기 때문에 발견될 수가 없죠.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그리고 지금 WHO에서 2월 7일 날 중국 자료를 인용해서 브리핑한 바에 의하면 17,000명 확진 환자 중에서 중증 감염, 폐렴 이상의 이제 중증 감염이 15%다. 중등증 내지 경증이
그냥 경증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겹치겠죠. 82%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 위중한 크리티컬한 컨디션이다. 정확하게 크리티컬 컨디션이 어떤 환자 상태인지를 기술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제 중증 폐렴이나 저혈압이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거나 에크모라고 그래서 최애 혈액순환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중증 환자 치료, 중증 감염자 중에서 그런 에크모 치료하는 분, 호흡기 치료하는 분, 이런 분들이 위중한 상황인데 프로포션이 한 3%다. 그분 중에서 이제 주로 사망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평균적으로 2%다. 이런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프로포션이고,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이 좀 더 아직도 퍼즐이 빈 곳이 많죠. 예, 퍼즐이 좀 채워지고, 알려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는 확인됐대 증상이 없는 상태고, 앞서 잠복기, 증상 시작의 잠복기 상태도 일종의 무증상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전구 증상이 있다 하면은, 그걸 또 무증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잠복기 감염 문제, 무증상 감염 문제는 역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를 지금 환자들을 하는데 증상이 열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열이 시작되기 직전의 전구 증상들, 피로감, 근육통, 오한, 미열. 우리가 열을 감지할 때 정도면 열이 38도 이상 돼야지 본인이 열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열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잠복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열이 자각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전구 증상이 있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증상 열 시작 전에 하루나 이틀 지금 며칠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직전에 전구 증상이 있을 땐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에 있어서 역학조사를 발열이나 이런 조사를 하되 그 열이 시작되기 전에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열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전구 증상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동선도 조사해서 공개하고 그 시기에 접촉자들도 찾아서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중국에서 보건부 장관이 잠복기에서 전파력이 있다라고 하고 곧 이어서 이제 독일의 이제 독일 연구자들이 독일에서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는데 중국 여자가 참석을 하면서 이게 이제 1월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서 중국 상하이에서 온 비즈니스 참석자와 독일인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들이 여기가 겹치면서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보고할 때는 이 독일인 감염자, 2차 감염자가 진술한 이 중국인 여자 참석자가 증상이 없었다. 기침재채기나 이런 게 없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분이 이제 상하이에 돌아가자마자 확진을 받았거든요. 고열이 나서. 그래서 이 중국인 여자분이 이 비즈니스 참석 중에 잠복기였고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 독일인 참석자가 증상이 시작돼서 검사를 했더니 신종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것이 잠복기에 증상이 없을 때 전파가 된 사례라고 이제 뉴잉글랜드 오브 저널 오브 메디신에 아주 의학 잡지로는 최고봉인 저널에 실려서 센세이션하게 이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 후에 이제 독일의 이제 로버트 코흐 연구소, 이제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중국 여자분을 전화로 다시 물어봤더니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상하이에서 여기 독일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참석했을 때 1월 20일 날 새벽에 몸이 좀 약간 뜨거운 감을 느껴서 아세타미노펜을 먹었다. 해열제를 먹었다. 그러고서는 뭐 좀 나아졌는데 그 다음 날 두 번째 회의 날 보니까 피곤하고 약간 근육통이나 약간 뭐 이 뼈가 통증이 있었다. 뭐 크게 가슴에 있는 이 근육통과 뼈에 통증이 있었다. 이렇게 그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귀국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비즈니스 참석 날, 그 귀국하는 날 낮에 약간 감기 기운을 느꼈다. 그러니까 실제 물어보니까 전화상 물어보니까 이런 전구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가벼운 감기 증상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무증상 잠복기가 아니다. 증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다음 2월 6일 날 이 연구자들이 다시 이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세한 그 병력을 그 스토리를 여기에 다시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 2월 6일 날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도 보듯이 우리가 갑자기 시작된 고열로 증상 시작을 이제 우리가 기술해서 이건 유증상 감염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갑자기 고열 시작 전에 가벼운 감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구 증상이고 실제는 증상이 있었던 거고 이때 전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조사할 때 병력 정치에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지금 뭐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 현황, 그 다음에 잠복기, 무증상 감염, 또 무증상 잠복기에 왜 이런 감염 사례들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전구 증상과 같은 가벼운 증상들이 있어서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물론 앞으로 이 바이러스 다이나믹, 카이네틱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한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주말 동안에 25번에서 27번 환자 3분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환자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요일 날 어제 그 3분이 확진됐는데 73세 노모가 먼저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50대 아들과 이제 30대 며느리가 이제 중국 광동성에 체류 중에 이제 31일 날 1월 31일 날 귀국했고 그다음에 그 며느리가 2월 4일 날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기침이. 그렇지만 이제 25일 날 73세 이제 노모가 6일 날 먼저 증상이 있어서 확진이 돼서 역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감염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광둥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되는 지역이고 충분히 그 광둥성의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이제 걸려서 국내 입국해서 가족 간 전파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족 간 전파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밀접 접촉을 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시간을 1~2m 이내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 중에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의심 환자가 있으면 뭐 빨리 뭐 격리하고 위생 철저히 하고 뭐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뭐 확진 절차를 이제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또 하나 이슈는 지금 우리가 토요일부터 이제 이
중국 전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14일 이내 지금 그 사례 정의에 포함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광두성이 아니더라도 저장성이나 뭐 해난성이나 뭐 후난성 지금 많이 발생하는 중국 지역에서 입국한 분들 중에서도 유입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관심사항이 이제 73세 노모가 현재 우리나라 이제 27분의 확진자 중에서 최고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경과가 어떨지 지금 뭐 비교적 빨리 이제 진단된 편에 속해서 또 대학병원에서 지금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서 지금 73세라는 고령자라는 것이 불리한 요인이긴 합니다. 중국의 그 연구를 봐도 고령자 또 만성병 뭐 당뇨병, 심혈관 질환, 폐질환, 만성 신장 질환, 암 이런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고 사망의 위험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느냐 또 폐렴이 있느냐 대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폐렴이 폐의 양쪽을 침범하는 게 특징이고 한 10%에서 세균성 폐렴이 2차 감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현재 뭐 기저질환이나 폐렴이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는 없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추후 좀 예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중증부터 무증상 감염까지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요. 환자들이 이렇게 증상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 병원체인 바이러스와 숙주인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 이제 싸움의 결과, 만약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면, 완벽하게 퇴치한다면 무증상 감염이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와 전투가 있지만 좀 면역 시스템이 좀 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경증, 가볍게 앓고 지나가겠죠. 점차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이 되고 면역 시스템이 좀 퇴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중증 폐렴으로 가고 면역 시스템이 이제 바이러스한테 패퇴한다면 그것은 더 위중한 환자 상태로 가고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일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다양한 임상 스펙트럼,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한 이런 것은 결국 바이러스와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과의 전투의 결과다. 만약 우리가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항바이러스 투여를 해서 좀 더 인체 면역 시스템을 도와서 회복 내지는 완치를 더 높일 수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인된 치료제는 없고 리토나버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 또는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우한시에서 실제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제를 지금 신속하게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지금 시도해서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한 수가 단기간에 모여지면 그 효과를 좀 단기간에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혹시 공기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예, 지금 뭐 어제 상하이의 그 부국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 전문가한테 방역 전문가한테 이제 근거를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장이 있을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없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추후 이제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같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여러 가지 임상사항도 비슷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상생활 국민들이 어떤 뭐 개방된 거리라든지 환기도 잘 되는 실내 이런 데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병원이란 특수한 사정, 지금 중국의 우한이나 이런 데서도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다수의 의료진이 감염되는 이런 보고들을 보면은 메르스 때도 우리가 뭐 병원에서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기관지 내시경이나 뭐 네뷸라이저나 또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고 중증 폐렴 환자가 많은 양의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경우, 또 환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말이 1~2m 정도만 전파시키는데 이 환기 시스템에 또 오류가 생기면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졸로 잘게 쪼개지면서 2m 이상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경우가 이제 에어로졸 전파, 즉 공기 전파라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일반 덴탈 마스크를 써도 충분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 지금 병원에 그 선별진료소나 지금 신종 코로나 의심 사례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그 진료 공간들은 굉장히 그 음압으로 된 특수 공간이고, 거기에 N95 마스크나 방호복을 철저히 의료진들이 입고 진료하는 이유는 이 의료기관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의료진들한테 감염 전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고 그런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일선에서도 검사가 가능해졌는데 아직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부터죠? 금요일부터죠. 예, 죄송합니다. 금요일부터 그 사례 정의도 넓어지고 또 진단 키트도 많이 이제 현장에 배포됐는데, 이게 시행 첫날이다 보니까 뭐 당국에서는 뭐 즉시로 잘 돌아갈 걸로 예상을 했는지 이제 발표는 많이 했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그 뭐 이런 사례 정의 확대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만 돼도 와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고 2~3배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제 진료를 받기를 원했고, 또 현장에서는 이 선별진료소나 이런 특수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을 보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적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모든 의료기관, 그 애초 배포한 기관에서 다 이미 인증을 받고 준비가 돼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또 일부는 안 돼 있는 그런 진단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기 주말을 겪으면서 좀 더 원활하게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순조롭게 이제 의심되는 국민들을 뭐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는 데는 앞으로 좀 수일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 수의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수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런 빨리 좀 빠르게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해외 통계를 보면 2개월 만에 사스가 2년간 발생했던 사망자를 돌파했는데 혹시 치사율이나 지적하실 만한 사항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는 27분 중에 이제 3분이 완치가 돼서 퇴원하셨고, 다 지금 입원 중인 환자분도 또 뭐 큰 중증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진단이나 뭐 치료에 그 만전을 기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사망률 2.1%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감염자분들이 대개 30대에서 50대가 주류다 보니까 비교적 건강하고 한 성인에서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중증 환자가 없는 이유도 되겠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역사회는 고령자 어르신도 많고 만성병 환자분들도 많아서 이분들에서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중국에서의 이제 사망률보단 우리가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병원의 문턱도 낮고 의료 수준도 높고, 또 우리가 지금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증상 시작에서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진단해서 초기에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시도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증상이 시작해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회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중국이나 동남아 갔다 와서 2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뭐 사소한 거라도, 지금 초기 증상이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열과 호흡기 증상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온 환자 이외에도 열만 있거나 열은 없고 기침만 있거나 뭐 열과 인후통이 있거나 상당히 다양한 조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도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치사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사율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 수를 논해야 되는데, 뭐 아직 사망자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만약 사망자가 생긴다면 이 신종 코로나 유행이 오래 장기간 많은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국내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기간 가면 뭐 치사율은 낮다 하더라도 사망자 수는 누적돼서 중국처럼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의 경우는 10,000명 중에 1명에서 4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01% 내지 0.04%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중국보다 10분의 1, 0.2% 치사율이다. 그럼 뭐 많이 낮은 거지만 독감보다는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독감은 백신 접종이라는 것도 있고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이제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라는 측면이 또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독감, 인플루엔자로 매년 2,000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주로 노약자, 만성병 환자분들인데, 이 2,000여 명 매년 독감으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느끼시는 분은 매우 소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와 독감을 그대로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치사율은 신종 코로나가 높지만 사망자 수로 보면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독감이 또 높아서 또 이쪽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혹시 중간 숙주는 무엇이고? 지금 뭐 그 박쥐에서 시작돼서 이제 중간 숙주가 뭔지 모르지만 인체 감염으로 됐다. 중국 화난 우한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되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 숙주에 대한 얘기는 좀 며칠 전에 이제 중국의 농업대학의 연구진이 보양식으로들 뭐 먹고, 그다음에 굉장히 천연 멸종 위기종이라고 보호해야 되는 천상갑에서 유사한 99% 유사한 바이러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상갑이 중간 숙주다라는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고전에 뱀이 중간 숙주다라는 얘기도 초창기에 나왔죠. 그래서 아직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좀 또 다른 연구자, 제2의 제3의 연구자가 다시 확인해서
증거가 좀 충분하게 쌓이기 전까지는 중간 숙주에 대한 논란은 좀 당분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국내 환자는 이제 중증도는 낮은데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지금 저 27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모르죠. 예. 지금 신종이고 더군다나 이 가장 관건은 중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방역을 해서 통제를 빨리 단시간에 하느냐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또 인적 교류가 굉장히 밀접하고 많이 아직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일찍 신종 코로나 감염 유행을 종식시켜 준다면 우리도 이제 좀 일찍 끝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방역이 얼마나 꼼꼼하게 지금 최근의 사례들 보면은 이제 사례정이 밖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또 환자 증상부터 확진까지 10여일 이상 지나면서 동선도 길어지고 그중에 접촉자도 다수 생기고 그중에 환자도 2차, 3차 감염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환자가 당분간 나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방역 시스템이 뭐 정부에서도 뭐 역학조사 인력도 늘리고 또 진단 검사 키트 또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도 하고 음압 격리 병상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역학조사나 이 격리 이런 데에서의 이제 빈틈을 좀 메꾸면 어차피 증상 시작 때부터 격리까지 기간을 현저히 단축하면 접촉자도 줄고 2차 감염자 수도 현저히 줄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어찌 보면은 꼼꼼하게 인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유행을 조기에 종식은 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좀 더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2 내지 3주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초기 방역에 있어서 뭐 잘 하다가 이제 중간 이후로 여러 틈새도 생기고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 입국 제한 문제 또 동남아 여행객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그쪽에서도 감염자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전문성을 갖고 방역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들어온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감염병 전문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현재는 NMC랑 조선대병원에 두 곳에 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200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국가 방역 대책 개선 대책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의 권역별로 5군데를 해서 음압병상을 이제 대폭 늘린다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조선대학교 병원이 지정은 됐지만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들어서 15년 메르스 때 가장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환자가 늘면서 음압 유지 격리 병상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110여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늘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뭐 강릉까지도 가고 뭐 멀리도 가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교훈에서 이제 이 5곳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정부에서 마련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역시 지금 5년 뒤에 신종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 5군데 중에 어느 곳도 지금 한 곳은 지정해서 준비 중이긴 하지만 뭐 국립중앙의료원은 워낙 메르스 때도 많은 활약을 했고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환자가 늘면 좀 더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2015년 메르스 때 교훈을 받아서 5개 감염병 전문 병원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환자 수가 지금 뭐 27명, 세븐태원에 24명 정도는 지금 국가음압유지병상수는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환자들이 는다 그러면은 이 환자분들이 뭐 경증 환자는 뭐 일주일에서 10일, 또 중증 환자는 2, 3주 이상 또 길게 입원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음압유지 격리병상 수가 포화가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2015년처럼 먼 곳까지 또 가야 되는 그런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서, 이번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제가 절감하는 게 과거의 교훈에서 그걸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구나. 뭐 여러 많은 부분이 뭐 메르스를 겪어서 그때 뭐 인력이나 조직이나 많은 부분이 준비돼서 지금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감염병 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도 지금 즉시 활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환자가 이제 지금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환자가 는다면 그때 또 음압 유지 격리 병상을 찾아서 다른 시도로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아침 좀 더 정리된 뭐 세계적인 환자 발생 현황,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잠복기, 무증상 감염,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짚어봤고, 몇 가지 이제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제가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8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내일은 브리핑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